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나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집권당의 총재가 무리 없이 총리로 선출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공명당이 연정을 살퇴하면서 나카이치 총재는 일시적인 위기를 맞았었는데요. 어제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연정을 수립하기로 합의하면서 나카이치 총리 선출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른바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와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신회가 손을 잡은 만큼 향후 일본 내각 보수 행보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죠. 반면 자민당의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서 다카이치 정권이 단명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은 일본 정치체제에 대해서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캐나다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류 유통 노조 파업이 계속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주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식당들은 술을 구하지 못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현지 소식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1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0일 백악관에서 중국의 초청을 받았다며 2026년 상당히 이른 시기에 방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재임 2기 들어 첫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밝힌 후 중국을 직접 찾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난 3분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 투자 부진 여파로 연중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4.8% 상승에 그쳐 중국 정부가 설정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 5% 안팎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발표된 중국의 9월 수출은 미중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으며 3분기 수출 실적은 9,700억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좋았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를 영내에서 완전히 퇴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 에너지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20일 만나 러시아산 가스의 단계적 수입 중단 규정 협상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채택된 협상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가스의 신규 수입 계약이 중단되고 1년 내 단계약은 내년 6월 17일까지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협상안 확정을 위한 27개국 표결에서 러시아의 우호적인 헝가리, 슬로바키아를 제한 25개 국가가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수입 중단과 같은 무역 조치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가중 다수결 방식으로 가결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미국의 인류 달 착륙 계획에 쓰일 우주선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교통부 장관이 스페이스X와의 계약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임시국장을 겸하고 있는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데 스페이스X가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약을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수준이 대만보다 연간 2만 달러가량 낮다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IMF는 지난 15일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구매력 평가 PPP 기준 1인당 GDP가 6만 5,08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대만은 8만 5,127달러로 전망해서 한국보다 대만이 2만 달러가량 높았습니다.
PPP는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실질 구매를 기준해서 물가 수준이 낮지만 이 수치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됩니다. 대만 국민의 실제 생활 수준이 이처럼 높게 평가된 이유는 물가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소중한 걸 파괴하는 사람은 없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날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나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인도 태평양에서 오커스가 중국을 억제하는데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했는데요.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커스를 통한 중국 억제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고의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최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미국에 맞서려고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시 주석과 자신은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 아주 잘 지낼 수 있을 거 생각을 하고 있고 시 주석이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대만이 시 주석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라면서 아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언론과 인터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동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시 주석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이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이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이 그동안의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시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 주변에서 좀 더 정교화된 군사훈련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시 주석이 군에 이제 대만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2027년까지 지시했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더욱더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게다가 대만에서는 민진당과 국민당 간의 정치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협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국 침공론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친중국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는 국민당에서는 이 같은 위협이 과장됐다면서 다시 반박하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각종 열병식에서 둥펑형 탄도미사일을 이제 계속 선보이는데요. 네. 이게 모두 대만을 위협하는 상징적인 무기입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평화통일 그리고 일국양제 그러니까 국가는 하나이지만 두 체제를 유지하겠다라고 대외적으로 주장하면서도 무력에 의한 통일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한 싱크탱크가 인민해방군이 대만과 전쟁을 시작하면 30분 안에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모두 쏴서 방공망을 무력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대만의 싱크탱크 전문가들도 중국이 몇 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 때문에 대만 사람 더욱더 좀 위협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우리나라 경주에서 이제 만나게 될 예정인데요. 네. 일단 이번 만남에서는 공정한 무역 협정 이걸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무역 협상을 내세운 양국 간의 접근 방식이 초기 방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네, 그 중남미 하면은 좌파 정권이 들어선 것으로 물론 다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 바람의 방향이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네. 19일 치러진 남미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 성향의 자유주의자인 로드리고 파스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5년 임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리튬 채굴 그리고 공공투자 축소, 민간 부분의 성장 촉진,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이전에는요 원주민 출신의 대통령인 에버 모랄레스가 2005년에 대선에 성공하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좌파 정권을 이끌고 왔는데 네. 이번에
정권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동안의 좌파 정권은 연료 보조금 지급 그리고 공무원 임금 인상 정책 등으로 재정 위기를 심화시켰고요. 거기에다가 화폐 가치가 급락하면서 위기를 겪었고 그래서 국민들은 오른쪽으로 선택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스 당선인은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대통령인데요. 아버지는 군부 독재였었고 민주화가 된 다음에 집권했었는데요. 파스 당선인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상원 의원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과 좀 친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유세 과정에서도 잠시 미국을 직접 찾아가서 트럼프 2기 정부와 접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TV 토론에서도 중국, 러시아와 가까웠던 이전 정권의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서 미국과 교류를 좀 더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면서 볼리비아처럼 우리 쪽으로 점점 다가오는 국가들이 많다라면서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가 됐습니다. 볼리비아가 세계 최대 리튬 매장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보 정권은 이렇게 환경을 개발하게 되면 환경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자원 개발하면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원주민 반발을 의식해서 채굴에 적극적이지 않았는데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있고 거기다 말씀인 것처럼 리튬 채굴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여서 이런 걸 통해서 서구 자본도 끌어들이고 그리고 경제도 좀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어서 그렇죠. 더더군다나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미 국가들 중에서 뭐 볼리비아처럼 우파 정권이 들어서 나라가 몇몇이 있는데 공통점을 또 발견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강력한 밀착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좌파 정부가 사실 많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좌파 정부가 연쇄 출범한다는 현상을 핑크 타이드, 그러니까 분홍색 물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현재 볼리비아가 이제 우파 정권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웃 나라인 에콰도르, 엘살바도 마찬가지로 우파 성향의 대통령들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아르헨티나는 강경 우파인 하베르 밀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렇죠. 전기톱 들고 다 정리해버릴 거야 말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나라들이 트럼프 정부와 굉장히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남미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좌파 정권의 마약 단속을 강화하려고 압박을 하면서 좀 더 좀 압박이 세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심지어 구스타포 페트로 현 콜롬비아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 마약의 수장이다라고 부르면서 네.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콜롬비아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지원금이나 보조금도 앞으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콜롬비아 경제개발과 마약 퇴치를 위해서 미국이 돈을 줬었는데 이제는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편 페트로 대통령은 지난 9월 달에 뉴욕의 그 유엔 총회 방문 당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 눈밖에 나섰습니다. 미군은 최근에 마약 밀수에 연루된 콜롬비아 반군 조직의 선박을 카리브해에서 격침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올해 9월 달에도 역시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마약 선박을 연이어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을 구시로 자신의 정권에 대한 교체를 시도하는 거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해서 압박을 강하면서 이제는 정권 교체까지 노리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카리브 해역의 군사작전 그리고 콜롬비아에 대한 원조 중단 또 베네수엘에 대한 정권의 압박 등 여러 가지 봤었을 때 마약 단속 업무와 그리고 정권 교체 사이에 경계가 점점 더 불분명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의 그동안은 멕시코만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걸 넘어서서 남미 국가까지 전선을 확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카리브해에서 남미 선적을 공격을 하면서 사망자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32명 사망했습니다. 처음에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 목표로 삼았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 배들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데 네. 미국 콜롬비아 관계를 연구하는 컨설팅 업체 한 관계자는 미국이 국제법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미국은 콜롬비아에 대한 모든 원조를 중단했고 베네수엘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사실 트럼프 정부 이전까지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그렇죠.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뭐 드라마 대사로도 유명하긴 한데요. 지금 가자 지구가 휴전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조금
위태했던 상황이 됐습니다. 양측 간의 교전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마사윈 제라드 쿠시너가 현지 시각으로 20일 이스라엘에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자지구 휴전합의를 이끌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인데 다시 방문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도착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휴전합의 이행 상황 등을 이 두 사람이 같이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언론 보도에 따르면 JD 벤스 부통령은 21일 날 이스라엘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헤르조그 대통령과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도 다 만날 계획을 합니다. 네. 앞서 19일 날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휴전 합의가 흔들렸고 그리고 양측 간의 추가 충돌을 막기 위해서 합의가 유지되도록 미국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스라엘 측 주장은 그 테러 인프라 해체하던 도중에 팔레스타인 쪽에서 먼저 공격을 가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1단계 휴전이 시작된 10일 이후 발효된 양측 간 휴전이 지금 약간 위태한 상황이고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도 반격에 나서면서 양측 간에 사망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가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인도적 지원은 다 중단해라 이렇게 지시한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가자지구 민병대는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가자지구 안에서 최소 45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해서 양측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10시간 뒤에 공습을 중단했고요. 일단 휴전 복귀 선언했습니다만 긴장감은 여전히 감돌고 있습니다. 네. 양측이 지금 휴전 1단계 합의사항으로 이스라엘 인질 시신 송환 지연이 되면서 양측 간에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1단계도 사실은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28곳 시신 중에서 12곳만 돌아서 아직까지 송환 절차가 완료되지 못했는데요. 네. 미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30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휴전협정 이행에 관해서 이제 가자지구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미국이 책임지고 관리할 것이고 이제 모든 결정은 미국이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위트코프, 쿠시너 그리고 벤스 부통령 이번에 방문하면서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카타르 등 휴전하는 중재자들과도 만나서 2단계 휴전 협상을 다시 논의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 네. 계속 좀 사실 1단계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번에 좀 잘 되나 좀 보다. 희망적이다 이런 말씀까지도 드렸거든요, 사실. 근데 다시 좀 약간 위태위태하게 됐고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까지 성과를 내는데 여기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위, 특사까지 다 파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당당하고 꼿꼿하게. 네.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서 측근들이 리비아 접촉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이제 네. 감옥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교도소 문 앞에서도 고개를 높이 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불어 표현으로 라떼트 우뜨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네. 뭐냐면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개 얘기는- 숙이지 말아라.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머리 들어. 당당하게 네, 이런 네.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도 당당하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코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당당하게 들어가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어떤 특권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수감 중에 불평하거나 동정을 구하지도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치소 수감 기간 동안에 책을 쓰면서 시간을 보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르코 전 대통령이 2007년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측근들이 리비아 당국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사르코 전 대통령이 이걸 방치한 혐의 때문에 지난달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리비아 당국 그때 이제 카다피가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었는데요. 이게 정확히 사르코지에 전달됐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그 부분은 혐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7일 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비밀리에 엘리제 궁으로 초청했다고 르 피가로지가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네. 마크롱 대통령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과 수감 결정에 공개 언급은 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수감을 굉장히 슬프다라고 말하면서 접견하러 교도소에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르마냉 장관은 법무장관은 원할 때 언제든지 어떤 교도소든지 어떤 수감자든지 면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발언은 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 그러니까요.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본인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네.
오픈 AI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5년간 1조 달러, 지금 환율이 1,420원이거든요. 1,420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지금 모두가 AI를 쓰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AI를 쓸 것이기 때문에 이 AI 시장이 엄청나게 클 거다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계속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는 거에 비해서 수익은 지금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나야지 이 산업이 계속 굴러갈 텐데 그렇죠. 지금 투자 현재는 대비. 네, 근데 네. 지금은 투자만 계속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AI 인프라 구축 계획이 정말 실현 가능한 거냐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희망으로 AI 관련 주식은 연일 사상 그렇죠.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티그룹의 한 관계자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오픈 AI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체결한 파트너십에 따라서 총 26기가와트 상당의 연산 능력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최소 1조 3천억 달러, 1,849조 원의 자본 지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더 과감한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 매체인 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올트먼 CEO가 내부적으로 오는 2033년까지 250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구축하던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본 지출이 최대 12조 5천억 달러까지 불어난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뭐 이렇게 단위를 말씀드릴 때 억이 아니라 이제 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문제는 이 같은 계획에 비해서 말씀인 것처럼 오픈에어 수익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시티그룹은 오픈에어 매출이 2030년까지 1,630억 달러, 우선으로 231조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 10분의 1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사실 적자잖아요. 이런 식이면 망하거든요. 그렇죠. 계속되면. 네. 네. 음식점을 해도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근데 어쨌든 업계는 투자 의존학은 오픈AI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태우면서 이제 연일 계속해서 세계 기업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픈AI가 올 상반기에 6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음에 불구하고 영업 손실이 10조 원을 훌쩍 넘기면서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같은 수익과 비용 격차 때문에 월가에서는 벌써부터 AI 거품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AI 기술 확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은 계속 고공행진하긴 합니다만 네. 실물 인프라 확장 속도가 뒷받침하지 못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거품이 꺼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게다가 미국 내에서 전력 인프라 역시 오픈AI 계획 실행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전력 네. 중요하죠.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현재 미국 전력망이 대응하지 만약에 못한다면은 앞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아델의 라이브 버전으로 Make You Feel My Love 들려드립니다. When the rain is blowing in your face and the whole world is on your case, I could offer you a warm embrace to make you feel my love. When the evening shadows and the stars appear and there is no one there to dry your tears, oh, I will hold you for a million years to make you feel my love. I know you haven't made your mind up yet, but I would never do you wrong. I've known it from the moment that we met. There's no doubt in my
might go crawling down the avenue. No, there's nothing that I wouldn't do to make you feel my love. Yeah, yeah.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대법관 수를 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사법 쿠데타, 개혁을 빙자한 독재 열차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보유세 인상은 논의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가운데 충남경찰청으로 압송됐던 48명이 어젯밤 전원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10명도 오늘 오전과 오후에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국가정보 자원 관련 화재로 피해를 본 정부 행정 시스템 709개 가운데 오늘 오전 9시 기준 404개 시스템이 복구됐습니다. 복구율은 57%입니다.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가 오늘 일본의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될 전망입니다. 자민당이 일본 유신회와 새로운 연정 수립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각의 보수 색채는 더 짙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유아진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캐나다의 BC주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에서 주류 판매점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 경제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캐나다에서 토론토, 몬트리올 다음으로 큰 광역도시인 밴쿠버가 있는 BC주의 주류 판매점, 즉 리큐어 스토어의 공식적인 파업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파업의 시작은 지난 9월 초에 시작해서 약 7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캐나다 BC주 주류 유통지부의 유통창고가 사실상 봉쇄됐고요. 정부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BC 리큐어 스토어도 문을 닫거나 서비스가 제한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주류 매장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재롭고 부족으로 특정 주류를 하루 품목당 3개로 제한해서 구매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고요. 그나마 구입이 가능한 주류들도 금액이 크게 올라서 주류를 구입하는 데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몸소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주류 판매점들이 한 번에 이렇게 파업이 가능했을까 싶어요. 우리로 생각하면 술을 판매하는 곳이 다양하잖아요. 마트라든지 편의점 여러 곳이 있는데 캐나다는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캐나다의 대부분 지역의 주류 구입과 유통 방식은 한국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주류 유통의 주체가 주정부라는 점인데요. 네. 한국에서는 주류의 생산과 유통을 민간 기업이 담당하고 다양한 도매상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데요.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주정부 산하의 주류 유통지부가 주류의 수입과 도매, 유통을 독점적으로 통제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정부의 주류 유통 창고가 이번 파업 사태를 맞은 BC주의 전체 주류 공급의 유일한 관문인 셈이고요. 네. 여기에 고용된 사람들은 공무원들입니다. 아, 이번 파업에서 노조가 이 관문을 막으면서 주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자체가 완전히 봉쇄돼 버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또 한국처럼 대형 마트나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주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주류 판매점에서만 술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파업의 충격이 수직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이 파업의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협상의 주체인 BC주 공무원 노조와 BC주 정부가 각각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노조 측은 현재 BC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치솟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최소 4% 이상의 임금 인상을 2년간 요구하고 있고요. 이것이 공무원들의 노동 가치에 대한 합당한 대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류 판매는 BC주 정부의 중요한 세금 수입원이기 때문에 주류 창고를 봉쇄해서 주류 유통과 판매를 중단시키면 정부는 막대한 세수 손실을 입게 됩니다. 네. 노조는 이 경제적 충격을 통해서 공무원들이야말로 주정부 재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공정한 임금안을 제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정부는 노조의 어려움에 공감은 하지만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주정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정부는 현재 2년간 연 2% 내외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이상의 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파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도 그렇고 요식업계 특히 손실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식당이나 술집 역시 주류를 도매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막히면서 이번 파업은 단순히 술 몇 잔 못 파는 문제가 아니라 BC주 요식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네. BC주의 식당이나 술집 등 업계 조사 결과에서도 44% 이상이 직원 해고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고요. 네. 이미 29%는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메뉴를 축소했습니다. 주류 관련 산업 전체의 이들 손실액은 이미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요식업계의 가장 큰 우려는 파업 이후의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에도 주류 유통과 구입에 대한 파업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당시 단기 파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은 더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게다가 연말 대목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술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연간 수익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연말 성수기 공급이 마비되면 그 피해는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양측이 좀 의견을 이렇게 좁히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현재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노사 관계가 더 악화되거나 여론의 압박이 커질 경우를 대비해서 주정부는 일단 중재자를 통한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협상이 막힌 상황에서 양측 모두가 인정하는 노동 분쟁 해결 분야의 중재자를 통해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합의점을 찾겠다는 건데요. 네. 그러나 중재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합의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시위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사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또한 파업이 끝나더라도 마비된 유통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피해의 여파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아진 통신원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가 사임을 발표한 이후에 극우 성향 다카이치 의원이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면서 총리 취임이 유력했었는데요. 하지만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이 붕괴되면서 또 총리 취임이 불투명해지는 등 최근 일본 정치권 크게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카이치가 총리직에 오르게 되는 건데요. 자,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일본의 정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일이 있었죠. 예. 네. 그렇지만 근데 결국은 오늘 오후 3시에 일본 중의원에서 총리를 선출합니다. 아마 네.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가 선출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왜냐하면 집권 자민당과 네. 제2야당 일본 유신회가 연정 수립에 합의를 해서 다카이치를 총리로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시바 총리가 지난 9월 7일 사임을 발표한 이후 자민당 총재로 다카이치가 선출됐는데요. 네. 처음에는 기존에 자민당, 공명당 연정협조체가 있어서 무난하게 그렇죠. 총리로 네, 선출될 네.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지난 26년간 자민당과 연정체제를 구성해왔던 공명당이 이 다카이치의 극우 성향 그리고 또 그의 정치자금 개혁 문제 등에서 미온적이다 이렇게 태도를 문제 삼아서 연정체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 선출도 불투명해졌고 정권이 비자민 야당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예상도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야당 사이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민당이 강경 우파 혹은 극우적인 성향도 보이는 일본 유신회 쪽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일본 유신회는 제2야당입니다. 유신회가 이에 호응을 해갖고서 연정이 합의됐습니다. 네. 두 정당의 중요한 의석수를 합친다면은 자민당이 196석이고 유신회가 35석이어서 모두 231석이 됩니다. 중의원 과반인 233석에 두 자리. 약 두 자리 정도 네. 좀 모자라죠. 근데 뭐 이 두 개 정도는 친자민 무소속이나 또 극우 성향의 참정당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당선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총리 지명 선거는 중의원과 참의원 두 곳에서 각각 실시합니다. 네. 근데 결과가 엇갈리게 되면 중의원 쪽의 선거 결과를 따릅니다. 그리고 또 중의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은 네. 2차 투표 결선 투표를 하는데 1, 2위를 후보를 놓고서 네. 그때는 과반이 아니라 종다수 그러니까 많이 많은 득표한 표를. 사람이 당선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나이 의원이 이번 3시 시작된 선거에서 사실상 결선 투표를 가더라도 각각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선출이 거의 확실시 돼 보입니다. 네. 사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해에 총리로 선출이 됐는데 네. 지금 1년이 채 되지 않은 11개월? 상황에서 네, 11개월 예, 만이죠. 총리직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정말 일본 정치가 혼란스러운데요. 그렇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2024년 9월 말 3년 임기의 자민당 총재에 당선돼서 같은 해 좀 있다가 10월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네. 이시바는 원래 자민당의 단골 총재 후보였습니다. 국민적 지지자도 양호했고요. 네. 근데 당내 비주류라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어요. 네. 그런데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섰는데 당초에는 당선이 불투명했습니다. 경쟁자였던 이번 그 다카이치 사나의 의원과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에 밀렸습니다. 근데 네. 이 다카이치 의원이나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이 너무 연륜이 짧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갖고서 당내에서 어쨌든 예상을 깨고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당내 최대 파벌인 이제 아베파와 아소파 이런 강경 보수파 세력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견제를 계속 당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총리 취임 직후에 실시된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기존 의석 259석에서 191석으로 줄어드는 충격적인 참패를 당했습니다. 네. 이때부터 이미 예, 이시바 분위기가. 의원의 퇴진이라는 건 네, 예약된 네, 네. 거죠. 더욱이 지난 올해 7월 예, 그렇죠. 자미원 선거에서도 또,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39석 8석 의석에 당선되는데 그쳤습니다.
기존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75석을 합쳐도 과반 125석에서 3의석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은 공명당과 합쳐도 소수 여당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의원, 중의원 모두 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퇴진 압박이 시작됐는데 이 집안은 퇴진을 거부하면서 총리 수행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내에서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조기 총재를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선거 실시 움직임이 일어나니까는 결국 항복을 한 거죠. 뭐 선거가 실시되면 총재 선거 시스템은 자기가 떨어질까지 확 실시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난 9월 7일 기자회견을 갖고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질 적절한 시점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기가 이 그만둔다고 하는 총리를 상대해서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었겠느냐. 내가 다 국익에 따라서 내가 일부러 좀 퇴진을 미룬 것이다. 그래서 명분을 찾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 자민당 총재 선출이라든지 총리 선출 뭐 협상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아유, 힘들었습니다. 네네. 예, 그 과정도 짚어주시죠. 10월 4일 날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져서 다카이치 의원과 고이즈미 신주로 의원이 양대 후보로 격돌을 했습니다. 네. 신지로 의원 당선이 조심스럽게 점쳐졌습니다. 파벌은 없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베파 등 보수 강경파의 강력한 지지를 얻은 다카이치가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네. 그 구성의 다카이치가 승리하자 앞서도 말했던 대로 온건 보수 성향의 연정상대했던 공명당이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32석에서 24석으로 쪼그라들었는데 그 원인이 자민당의 연정 대상이어서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자민당 공명당 패배의 지표적 원인은 자민당의 정치자금 스캔들이었습니다. 공민당이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공명당은 자민당에게 즉 산하의 다카이치 의원에게 이번에 정치자금 개혁을 주문했는데 다카이치가 아주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공명당 사이토 데스오 대표는 지난 10일 정치 자금에 관한 기본 자세에서 의견이 차이가 있었다. 특히 후원금 문제에서 자민당이 미흡했다 하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태도를 보이고서 이제 연장은 끝났다. 이렇게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네. 특히 다카이치가 비자금에 연루됐던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자민당 간사장 핵심 당직입니다. 대행으로 임명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개혁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눈치를 챈 거죠. 공명당이 이렇게 이탈한 뒤에 유신회가 참여하기까지도 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끝내는 이제 유신회랑 연정. 그래서 자민 공명당 연정치가 붕괴되니까 야당 쪽에서는 절호의 기회다 정권 그렇죠. 교체. 네, 그래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주도해서 유신회 국민민주당과 우리 연장을 해서 총리를 선출하자 이렇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왔어요. 예. 그런데 왜냐하면 입헌민주당은 정권 교체 열쇠를 지닌 제4당인 17석의 국민민주당 대표 다마키 유이치로에게 너한테 총리직을 주겠다까지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 당 사이의 이념적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네. 입헌민주당은 리버럴 성향이고 네. 자유주의적인 보수 성향이고 국민민주당은 보수 성향, 그 유신은 약간 극우에 가까운 강경 보수입니다. 합쳐지기에는 너무 다르네요, 다. 특히 열세를 지었던 이 다마키 국민민주당 대표가 상당히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네. 절호의 너 총리가 됐으면 절호의 찬스를 놓쳤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네. 반면 유신에는 오사카가 이제 지역 기반입니다. 근데 이 오사카가 있는 간사이 지역은 공명당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공명당이 자민당과 떨어져 나가도 되니까 이제 유신회가 자민당과 손잡는 것이 부담이 별로 없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유신회 쪽이 자민당 쪽으로 기울어졌고 정책 협의를 하면서 급속히 자민 유신회 중심의 연장이 유력해진 거죠. 네. 19일 날 그저께죠. 자민당과 유신회의 연정 합의가 타결이 됐습니다. 유신회는 국회의원 정원을 10% 줄이고 그리고 기업 단체 후원도 폐지하는 등 정치 개혁을 해라. 정치 자금 개혁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다카이치 의원이 원칙적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리고 이번에는 총리인 지명에 도와주겠지만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겠다는 그러니까 가계 협력 형태로 연정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네. 유신회로서는 입각하게 되면 정권의 공동 책임을 져야 되고 혹시 자민당 인기가 지금 저조한데 입각하면 부담이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한 발만 걸치는 연정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우여곡 곡절 끝에 그야말로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가 되는 상황이 됐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다카이치와 그 내각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약간 오른쪽. 일단 다카이치 개인을 보면은 방송인으로 활동하다가 93년에 중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됐습니다. 아베 정권 시절에 아베 후원으로 자민당 정조회장, 총무상 등 요직을 지냈습니다. 방위상도 지내고 3년 전 총재 선거 때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지지를 받은 인물이어서 그때부터 총리가 유력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이끈 일본 우경화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 아베로 불리며 극우 성향을 전면에 내걸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도 적극적이었고 그렇죠. 총리가 되면은 총리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 때는 총재 선거 때 첫 방송 유세에서 교토의 황궁공원에서 사슴들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학대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사실 이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당국에서는 사슴 학대는 내국인들이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외국인 혐오를 내세웠습니다. 네. 그 다카이치와 그 내각이 일본 역대 정부 중 가장 보수적이고 더 나아가서 극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즉 아베 기시다로 이어진 우경화 대외 정책이 강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평화헌법 개정, 자위대 해외 파견에 더해 핵무기를 제조, 보유, 반입하지 않는 데한 일본 비핵 3원칙까지도 폐기하자고 주장합니다. 다카이치는. 네. 거기다가 이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까지 하게 된다면 뭐 중국, 일본에서 뭐 난리가 아니죠. 중국, 한국에서 우리나라가 난리가 나겠죠. 여기다가 앞서 말했던 외국인 혐오까지 이제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카이치는 총재로 선출된 뒤에 이번에 야스쿠니 신사 가을 예대제는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적절히 판단하겠다 이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총재 선거를 의시한 거죠. 그리고 총리 선거를 의시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또 공명당이랑 유신회조차도 야스쿠니 신사를 총리가 직접 참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카이치의 이런 자제가 언제까지 될지 사실 좀 불투명합니다. 장기 집권했던 아베는 강경 보수이긴 하지만 국내 사안에서 전략적 판단을 하고 이를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지지 기반도 있었고. 근데 다카이치는 아베보다도 더 강경 보수이고 극우인데다가 앞서 말했던 도굴적인 외국인 혐오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강경 보수 지지 기반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카이치 자제가 언제까지 될지는 좀 의문시 됩니다. 그렇군요. 다카이치 정권의 향후 전망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을까요? 의견이 지금 일단 엇갈립니다. 먼저 공명당 이탈에서 보듯이 자민당 기반이 붕괴되고 있어서 다카이치가 단명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연정대상 유신에도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여라 정치자금 개혁을 하려 하는데 이거 하기 힘든 일입니다. 다카이치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 되면 전쟁도 흔들흔들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공명당을 지지하는 온건 보수파가 이탈함으로 해서 자민당은 향후 총선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도 있습니다. 즉 공명당이 이탈하게 된다면 총선 시뮬레이션에서 자민당이 지금보다 20에서 30석 정도 줄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카이치 내각이 오히려 성향이 비슷한 일본 유시를 끌어들임으로 해갖고서 강경 보수 독주가 쉬워졌고 정권 유지가 더 쉽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의외로 장기화할 수 있다. 정권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보수와 극우화 바람이 다카이치 내각을 순항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민당 내 강경 보수파와 유신의 지지 기반이 겹쳐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날지는 좀 의문심됩니다. 어쨌든 간에 다카이치 체제가 25년간 유지됐던 26년간입니다. 20년 유지됐던 자민공명 연정 체제를 마감하고
자민 유신의 연정 체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네. 일본 정계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접어들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자민당 중심 체제가 이제 고비를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민당은 1955년에 그렇죠. 보수 정당인 자민당과 민주당이 합쳐져서 한 1993년까지 집권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1993년에 일본에서 버블이 폭발하고 전후 고도 성장이 멈추면서 자민당 단독 집권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당시 팔당파 연립인 비자민 호숫과 정권이 들어서서 이른바 자민당 체제가 붕괴됐습니다. 이게 55년 체제로 하면 자민당 체제를 왜냐하면 1955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자민당은 1994년에 사회당과 사기각계 양당과 연정을 해서 정권 회복을 했으나 총리직은 최근에 돌아가신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에게 넘겼습니다. 뭐 자민당은 그 후에 무라야마 총리 이후에 정권과 총리직을 회복했는데 네. 단독으로 집권하기가 힘들어서 1999년부터 이번 공명당과 연정체제를 구성한 거죠. 특히 2009년에는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민주당이 480석 중 308석을 획득한 압승을 했고 자민당은 119석으로 쪼그라들면서 자민당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어쨌든 자민당 정권이 자멸하면서 그 후에 아비 신조 총리가 등장하면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강경 보수 정권으로 집권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베 신조가 이제 건강 문제로 그렇죠. 네. 2022년에 사임을 하고서 2020년에 사임을 네. 했군요. 그리고 2022년 7월 자면 선거 때 지원 유세를 하다가 피격당해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렇죠. 당시 용의자가 우리 어머니가 통일국에 빠져서 정치자금을 갖다 바쳤다 자민당에 네. 이걸 규명해 달라. 네. 그러면서 자민당과 통일국의 정치자금 문제 그리고 거기에 시작된 정치자금 개혁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자민당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 네.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예. 앞서 말했지만 그래서 기시다가 결국은 사임하고 이시바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다카이치가 그래서 들어오고 하면서 오늘의 다카이치까지 오게 된 건데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일각에서 이제 자민당의 수명이 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일본의 정치 상황.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